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은 전세 때문에 폭락 없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월 가계부채 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가 2021년 1월 기준으로 7.6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대출 비수기인 1월에 이례적인 급등이라고 보여요. 작년 1월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4.3조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7.6조 원으로 3조 이상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자, 2019년 1월도 그렇지만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신용대출 포함한 기타 대출은 감소하는 이제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신용대출 포함한 기타 대출도 2조 원 이상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자,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세는 금융당국의 목표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자, 주요 은행에서 1월 1일부터 신용대출을 재개했었거든요. 12월에 꽉 막혔다가 1월 1일부터 재개하는데 너무 많이 몰리니까 또 1월 중반에 이 신용대출을 대규모 축소를 하거나 아예 신용대출 취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2조 원대로 정부의 목표한 대로 묶긴 했는데, 이게 1월 달은 신용대출 자체가 증가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2019년 1월 보면 마이너스였죠. 2020년 1월도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신용대출을 많이 끌었었다가 1월쯤에 이제 성과급 나오면은 그것으로 갚아 나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거든요. 왜? 신용대출은 이자가 높으니까 이자가 높은 대출부터 빨리빨리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뭐 이제 보너스 나온다 이러면은 미리 선결제해서 지불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일반적이었는데, 올해 1월 달은 유난히 신용대출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긴장을 할 만하다는 거예요. 2조 원대로 묶었다고 좋아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 봤더니 1월에 무려 10.1조 원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11월 달에 폭등세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12월에 8.8조 원에 비하면 오히려 증가폭이 확대된 거고, 또한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해 봤을 때는 8.5% 증가로 문제가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제 이금융권 같이 이자가 높은 이제 대출도 보통 1월 달에 많이 갚아 나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오히려 2.5조 원 증가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점점 고위험 대출을 받아서면까지 자산 시장에 참여를 하는구나, 이런 우려를 키웠던 겁니다. 자,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가계부채 증가세 올해에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00%가 넘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 올해 성장세는 한 3% 예상이 되는데 1월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8.5%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올해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환경을 만들었던 한국은행도 고민은 깊어질 거예요. 자, 작년 11월부터 금리 결정 요소에 가계부채를 추가를 시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못 건드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는 4, 5월 이후에는 민간 소비 증가했다는 내수시장 회복 시 빠른 태세 전환도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증시는 좀 나아요. 계속 금리 올 것 같으면 그냥 팔고 나가면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게 어렵죠. 그런데 몇몇 전문가들,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이렇게 과도한 가계부채에도 한국 아파트 시장 끄떡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게다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LTV 비율이 낮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전세 제도가 아파트 가격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논리에서입니다. 제가 봐도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금리 인상에 당장 집을 팔 이유는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LTV 비율이 40에서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3, 40% 폭락해도 금융기관의 이제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 보는 부분이에요. 또한 이제 일본이나 미국 사례 보면은 뭐 LTV의 80%, 90%까지 해주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할수록 추가 담보 요구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하락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거기까지는 안 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택 구입 시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요. 소득이 충분한 계층에서 고액 대출을 집중해서 받았기 때문에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힘들어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매도해서 전세로 갈아탈 확률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부분이죠. 물론 이게 매도 물량 증가보다는 수요 감소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폭락의 이유까지는 안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그냥 내 집 한 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특히 투자자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서울 지역은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최근에 서울의 주요 4개 아파트 단지의 실거주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평균 32.7%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70%가량이 그냥 갭 투자로 사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사놨죠? 자기 자본에다가 전세 보증금 더하고 신용대출 포함해서 자기 자본의 3, 4배의 주택을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야,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끄떡없다. 왜냐면은 전세 가격은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봤자 이 신용대출 금리에서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집을 팔까? 안 판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걱정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최근까지도 전세금은 거의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왜냐면은 이 전세금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와 반비례하기 때문이죠. 자,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전세 가격은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전세금은 항상 올라왔던 부분이 그 전문가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주장하는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특별한 상황은 언제일까요? 바로 유동성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향하기만 했던 전세금도 조정을 받던 시기가 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부동산 침체 시기에 조정을 받았는데 2008년 금융위기와 일시적인 금융시장 발작으로 유동성 환경이 악화되는 거 이제 다 아실 겁니다. 2012년 부동산 침체에 기반이 됐었던 기준금리 인상 부분, 그에 따른 유동성 흡수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같이 타격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 이런 특별한 상황은요, 유동성 환경 말고도 추가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주변에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정비 사업장이 입주를 하거나 또는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서 주변 지역에 이제 전세에 살던 사람들이 본인 집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역전세난이 일어난다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하락을 하면서 급매물 증가, 그 지역 매매 가격 하락을 이끌게 됩니다. 자,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전세 시장은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전팡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 3개월 이내에 다음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세 만기가 10월 31일입니다. 기존 전세 가격이 7억이에요.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이거보다 높게 부르고 싶겠죠. 그래서 3개월 전에 8억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보러 안 오네. 그래서 이거 시장이 안 좋은갑다 해서 2년 전 시세인 7억으로 올리게 됩니다. 이게 2달 전이에요. 그런데 세입자가 안 나타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보러 오질 않아요. 이제부터 마음이 급해집니다. 보름 만에 5천만 원을 추가로 낮췄어요. 내가 5천만 원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가 안 나타났어요. 주변 시세 보니까 6억까지 낮아졌습니다. 나도 6억에 맞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안 오네. 또 낮춥니다. 그래서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5억 5천까지 떨어진다는 부분이죠. 자, 기존 전세금 대비 1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내가 어디서 1억 5천을 마련해 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낮아진 전세금을 보충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매도하면 잘 팔릴까요? 기본적으로 전세가 불안하면 매수세 유입이 잘 안 돼요. 게다가 실수요자마저도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매수를 하지 않고 전세로 들어갈까 매매로 들어갈까 선택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정상화되는 시점이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세 가격 불안에 따른 하락이 먼저 발생을 하고요, 급매물 증가에 따른 매매 가격 급락이 뒤이어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하락을 하는데, 이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이 왜 하락한지 앞서 말씀드렸죠. 투자자들도 전세 시장이 불안하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찾지 않고 급매물 간의 가격 경쟁으로 계속해서 단기간에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은요, 안정판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 가격 급락시키는 하나의 폭탄과 같이 인식을 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이게 한번 삐끗거리고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진짜 시장이 급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서울 지역은 투자가 많으니까 알겠다.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경기도는 안 떨어지나요? 그래서 경기도는요, 서울 지역 매매 가격 하락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조금씩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지역은 금리 인상에 그만큼 덜 취약은 하겠는데 입주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취약을 해요. 왜냐? 경기도 지역에 신도시가 대부분 있거든요. 신도시 지역 주변으로 역전세난으로 인한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실수요자들이 받아주면 되잖아. 이 실수요자들도요, 전세 가격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가격 상승 전망 기대감에 매수세가 더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락한 가격에서 안 살려고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 지나고 보면은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이나 같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 오기는 하냐? 안 올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가 결정하는 거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죠.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올라가려면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하나가 바로 유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가 상승세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가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된다면은요. 분명히 2020년 대비 현재 유가가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월부터는 불안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가계부채나 자산시장 쏠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이 소비자 물가 급등세를 좀 더 1년 정도 지켜보겠다 여유있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자 유동성 파트를 끝내고 자산 시장이 하락을 부르는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즘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전세 가격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부추기는 폭락이 될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